위대한 리더십은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리더들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홍수민입니다. 오늘 모신 주인공은 강직한 검사에서 따뜻한 정치인으로 공정한 사회를 꿈꾸며 국회의원에 뛰어든 정치인입니다. 이재명의 방패, 정권 심판의 선봉장에서 이제는 광주의 해결사라는 별명이 더 익숙한 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양부남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광주시당 위원장, 행안위에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님도 인사드립니다. 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국회의원의 생활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막상 국회의원이 돼서 보니까 너무 바빴습니다. 특히 22대 국회의원은 다른 국회의원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더욱더 바빴다고 합니다만 5월 30일 날 제가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투쟁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았죠. 그래서 식사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김밥도 먹고 도시락도 먹으면서 정말 힘들게 했어요. 뱁새가 황새 쫓아다가 가랭이 찢어진 격이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절약할 만큼 바쁘셨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요즘 의원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떤 게 있나요? 이제 6월 3일, 7월 대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는 거, 이게 저의 최대의 바람입니다. 네, 대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원님께서는 개헌보다 민생 회복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거 어떤 의미인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지난 4월 6일 날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87 헌법체제에서 대통령에게 제왕적 권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다 하면서 개헌을 주장하셨어요. 그런데 87년 헌법체제에서 8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개헌을 한 사람은 윤석열 한 명이었다. 이거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나 헌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캐릭터의 문제라는 점이었고, 또 하나는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치르게 되면은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정책적 능력, 국정 수행 능력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것보다는 또 국민의힘의 후보자들이 헌정질서를 유린했던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한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내란을 옹호한 당으로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이제 모든 블랙홀이 권력구조를 대통령제로 가야 되냐, 의원내각제로 가야 되냐, 임기가 4년 중임제해야 되냐, 뭐 이러한 문제로 빨려들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선이 치러지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러려고 하는 것보다는 대선을 안정적으로 치르고 민생이 주력해야 된다. 그리고 대선이 치르고 난 후에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었죠. 네, 대선 이후에 개헌 논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정치인의 길을 걷고 계신데 그 두 직업의 차이점을 듣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검사는 모두 일방적이죠.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자기 검사실로 사람을 불러서 필요한 질문을 하면 그만입니다. 상대방 이야기 끝까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들어야 되지만 또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치인은 그러게 되면 빵점이지. 표 못 얻죠. 정치인은 유권자인 거 자기가 찾아가야 되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유권자 이야기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검사는 입이 발달했다면은 정치인은 귀가
귀가 열려야 되고 가슴이 열려야 된다. 완전 극명한 차이를 이룬 것이죠. 네. 그럼 검사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어떤 게 있었나요? 검사 때 제가 많은 수사를 했어요. 네. 아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가장 떠들었던 지존파 사건이라고 사람을 범죄단체가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었던 사건인데 제가 그 사건도 수사를 했고 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이제 수사도 했고 또 옛날에 대선 때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대선이 있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지관 기업들이 수백억씩 돈을 정치인에 갖다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한 사건을 차떼기 정당 수사를 해서 그런 사건 수사도 했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도 했는데 제가 많은 수사를 했지만 수사 하나하나가 보통 검사들이 경험하기 힘든 제가 수사를 했죠. 그런데 수사에서 가장 제가 의미 있는 사건은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을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거. 이게 이제 저한테는 가장 강조 출신으로서 의미를 두는 사건이죠. 네, 정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을 많이 맡으셨던 것 그렇죠. 같아요. 제가 좋은 학교, 좋은 명문 학교는 나오지 못했지만은 제가 수사로서는 보통 검사들이 경험할 수 없는 국지관 사건들을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축복을 받은 거죠. 네. 네. 지금부터는 의원님의 특별한 의미가 담긴 사진들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12월 3일, 작년 12월 3일 내란이 이루고 나서 저희들이 국회 노텐도 홀에서 윤석열을 비난하고 이게 규탄하는 결의대를 하는데 제가 의원님들 대표해서 제가 발표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규탄하는 장면. 네. 지난주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지명한 거에 대해 철회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잖아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권한대행이 대통령 목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많은 이론이 있었지만은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은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임명을 하면 위헌입니다. 그렇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러한 대다수 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이 임명을 강행했는데 헌재에서 그러한 임명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하고 사필 규정이죠.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러한 헌재 심판에 대해서 국민께 사죄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계속 대선 출마 간을 보고 다니니까 참 윤석열 내란 수기하고 참 판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분위기를 조금 반전시켜서 두 번째 사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어린 시절 사진인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네. 어느 분이 의원님이신가요? 제가 저기서 어디가 저같이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둘째 혹은 막내 같은데 어떤 분일까요? 제가 여기 사진을 봤을 때 네. 이제 한복을 입으신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진입니다. 네. 저도 제가 저걸 초등학교 때 찍었는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가운데 계시는 분이 우리 어머님이시고 네. 여기서 봤을 때 좌측이 제 누나고 네. 그다음에 좌측이 접니다. 우측이 제 형이고 제일 앞에 있는 꼬마가 제 남동생. 고무신 신고. 네. 저 사진을 보면은 옛날 힘들었던 시절이 많이 생각나죠. 저희 어머님은 제가 검사 되기 전에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가족 사진인데 옛날에 많이 그려진 사진입니다. 네. 제가 막내 혹은 둘째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형이랑은 조금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러신가요? 네. 제가 우리 집안이 총 8명이 태어났어요. 8명이 태어났는데 2로 형 2분이 제가 태어나기 전에 죽고 이제 6명이 살았는데 제가 7번째로 태어났죠. 7번째 태어나고 제 사진에 있는 동생이 이제 제 막내인데 제가 우리 집안이 전부 옛날 사람들은 남자는 꼭 학렬로 이름을 집니다. 이게 서로 대수를 세기 위해서. 그래서 제 학렬이 빛날이나 빛날 섭자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제 형은 끝자리가 섭자입니다, 이름이. 그 제 동생 끝자리가 빛날희예요. 저만 학렬로 이름을 안 진 거죠.
부자 붙자 산에 남자. 오, 네. 예. 제가 태어날 때 너무 가난해서 너라도 부자게 살아라 해서 아버님 부자 붙자에다가 산에 남는 이름을 써줬는데 네. 옛날 학교 다닐 때는 명찰을 차고 다녔어요. 네. 좀 창피했죠. 그 명찰을 차고 다니는 게. 실제로 많이 없었을 것 없죠. 같아요. 거의 이름이 없죠. 네. 예. 그래서 친구들이 별명으로도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복남이, 덕남이 막 사람들이 그렇죠. 부르기 쉬운 이유로. 네. 예. 그럼 어렸을 때는 의원님께서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이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드는데 실제로 어떤 학생이셨나요? 저는 공부를 잘했죠. 네. 공부를 어렸을 때 네. 이제 공부를 잘했고 네.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지만은 초등학교 때는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살았죠. 즐겁게. 근데 제가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네.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서부터 이제 뭔가 세상을 안 거지. 세상을 알면서 철이 들고 그러면서는 상당히 좀 우울하게 지낸 거죠. 대학을 못 갈 정도로 집안 형편이 어려웠다라고 네.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래서 저는 네. 제가 담양중학을 나오고 네. 담양공업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공업고등을 다니면서 일반 대학을 제가 생각이 아니고 육군사관학교를 그 당시 가려고 네. 생각했고 제가 공고 다니면서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육군사관학교에 합격을 했죠. 필기시험에.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신체검사에 충치가 있어서 떨어졌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군인의 길이 좌절되고 네. 제가 이제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을 갔는데 이게 고시를 보려고 간 게 아니라 그 당시 전남대 법대 제가 80학번인데 네. 그때 고시를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먼 나라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때 갔던 것은 일반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이제 갔던 거죠.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보니까 뭔가 그렇게 어려운 시험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어려운 시험 같지가 않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장교 시험을 봤죠. 네. 학사장교라 해서 기간이 좀 긴데 제가 학사장교 시험을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 가서 장교 생활을 했죠. 명호부대에 가가지고 저는 땡크 부대에서 네. 소대장 작전장교 중대장으로 제대해서 제가 그때 모은 돈을 가지고 보국도 섬에 가서 고시 공부를 했던 거죠. 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두고 후회가 되는 점이 있다면은 그날 군대 생활할 때 제 밑에 있는 이 부하들에게 보다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늘 아쉬움이 있죠. 이제 세상이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는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네.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이니까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네. 그렇다면 그 이후에 고시 공부를 하면서는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셨나요? 워낙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잘하셨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는 예상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군에서 받은 퇴직금을 가지고 이제 여러 원섬 보길도 섬에 들어서 혼자 공부를 했는데 네.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거의 도각을 하는데 어려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1차 시험을, 서부시험이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을 합격하고 나와서 몸이 많이 아팠죠. 그래서 그 건강 후유증으로 제가 서부시험 합격하고 나서도 연수원을 다니다 중대에 휴학을 하고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건강상에. 네, 그러면 세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오늘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에요. 이건 어떤 사진인가요? 저 사진은 제가 출판 기념회 2023년 10월에 제가 정치에 나오면서 출판 기념회 하면서 네. 이제 연주를 했어요. 보통 이렇게 인사 말씀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인사말은 작게 하고 제가 색소폰 연주, 마이웨이를 연주했습니다. 네. 제가 색소폰을 연주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색소폰을 연주를 가끔씩 해요. 네. 가끔씩 하는데 이제 정치에 나와서는 이제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색소폰 하게 된 배경은 제가 살아온 과정이 이제 인생이 굴곡이 많은 거죠. 공고 나와서 고등검사장이 된 사람도 제가 아마 우리나라의 검찰에서 1호일 겁니다. 네. 최초에. 그 많은 곡절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누군가 해주고 싶은 거야. 늘. 해주고 싶은 대상이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아이들이 어느 상황이 되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네. 듣기 싫어하는
해서 이게 이제 이 이야기가 더 하도 의미가 없겠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살아온 인생의 스토리를 뭔가 은율에 담아서 선율에 담아서 말하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그래서 제가 이제 색소폰 악기를 배웠죠. 그래서 네. 제가 색소폰을 배워서 CD를 2번을 발간했는데 네. CD에 담긴 모든 노래가 거의가 다 그 단조입니다. 단조. 장조가 아니라 단조 음이죠. 약간 좀 슬픈 멜로디 노래를 좀 많이 담아놨어요. 울적할 때는 한 번씩 색소폰을 연주를 합니다. 네. 울적한 마음을 담아서 연주하는 거죠. 네. 그럼 많은 악기 중에 색소폰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게 이제 가장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좋은 악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색소폰 외에도 클라리넷도 연주를 해봤고 트럼펫도 연주를 해보고 대금도 가끔씩 연주를 해요. 가장 사람의 목소리에 흡사하게 감정을 표출하는 게 색소폰이고 네.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이 출판 기념회 때도 됐고 검사는 딱딱한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제가 우리 지역구에 있는 풍암 저수지에서 버스킹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효과를 봤어요. 네. 시민분들은 너무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예. 아름다운 연주도 볼 수 있고 의원님도 실물로 뵐 수 있고. 그래서 가끔 당선되고 나서 인사하러 다닐 때도 네. 가끔 연주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실력이 늘지는 않아. 이게 연습을 안 하니까. 네. 저는 그 부는 악기를 시도해봤는데 한 번도 깔끔한 소리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그만큼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악기인데 그걸 잘하시니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게 악기가요. 네. 불면 소리는 납니다. 누구든지. 네. 소리는 나는데 얼마만큼 소리가 곱고 네. 이게 부드럽게 되냐가 관건인데 네. 쉽지가 않죠. 네.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네. 저도 한번 도전을 네,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정신세계가 풍요로워집니다. 네. 혼자 있을 때 뭘 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게 다 친구가 되거든요. 네. 예. 그럼 연주하시는 곡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곡이 어떤 게 있으세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 이거 비 내리는 고모령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모르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악기 CD를 만들도 네. 이 젊은 사람들 잘 모릅니다. 네.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고 현인이 불렀던 노래인데 아주 오래된 노래예요. 네. 제가 마지막 CD 12곡을 노래를 연주해서 부산 고등검사장 때 CD를 제작했는데 마지막 곡이 비 내리는 고모령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조금 어떤 딥한 감정을 좀 녹인 듯한. 있죠. 네. 제가 사무실 합격하고 네. 연수원을 다니다가 몸이 아파서 연수원 휴직을 하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왔는데 네. 그때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광주까지 예, 가는데 택시 안에서 그 택시 기사가 틀어준 노래가 비 내리는 고모령이었어요. 그게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는 노랫말이 네. 너무나 슬퍼요. 네. 부모님 곁을 떠나올 때 부엉새도 울었어. 나도 울었어. 그 가사가 있는데 제가 군에서 제대해가지고 복일도 고시 공부할 때 지금 사람들이 결혼을 빨리 합니다. 네. 근데 제가 29살 때 고시 공부를 했으니까 그때만 되면 사람들이 많이 결혼을 할 때인데 우리 어머님 생각하니까 이거 나이를 먹은 아들이 복입돼서 고시 공부를 하니까 제가 담양 집을 한 번씩 오면은 어머니 걱정이 많아서 동구 앞에까지 이제 제 입을 옷 이런 거 반창가를 써가지고 머리에다 이고 나오셔요. 네. 나를 따라서. 네. 그 노랫말의 가사가 그 장면이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노래를 내가 평상시 즐겨 부렸는데 어머니 마지막 돌아가셔서 내가 서울에서 차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가 틀은 노래가 이제 그 노래가 나와서 제가 더욱 그 노래를 아주 강하게 인상을 받은 거죠. 네, 정말 깊은 사연이 있는 그렇죠. 곡이었군요.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합창단 단장으로도 활동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노래를 하시는 것도 좋아하시는 건가요? 노래하는 걸 좋아하죠. 네. 제가 법무연수원 이제 교수로 갔는데 제가 중앙지검 특수부장을 했습니다. 그럼 중앙지검 특수부장을 한 사람이 법무연수원 교수로 간 적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는데 그 당시에 법무연수원 교수로 가면 한직입니다. 네. 근데 제가 중앙지검 특수부장을 하면서 일을 못한 게 아니었는데 지휘부하고 의견이 틀어졌어요. 네. 저는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뭔가 큰 정치인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 출입이 돼서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제가 이 사람들한테 미운털이 바뀐 거지. 그래서 제가 법무연수원 교수를 한 주로 쫓겨간 겁니다. 그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네. 고민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법무연수원이라는 게 아주 분위기가 다운된 거지. 주로 인사에 한직을 온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걸 살려보려고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그 합창단을 가지고 여러 이제 직렬에 있는 사람들, 검사, 뭐 교도관들과 같이 합창단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합창이 유명할 때인데 제가 합창단을 데리고 KBS 전국 그 합창제도 제가 출연도 하고 그랬어요. 네.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청주에 가면 여자 무기수로 이루어진 합창단이 있습니다. 네. 하모니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네. 그 합창단을 제가 법무연수에서 초청해가지고 협연을 했고 또 청주여자교도소에 제가 우리 합창단을 데리고 가서 공연을 했죠. 그때 전국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런 재소자들하고 같이 합창한 것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억이 남죠. 했던 것에 대해서. 인상 깊은 추억이 됐을 네. 것 같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많죠. 네. 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최초의 타이틀이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공고 출신 최초 고검장 네. 이 타이틀이 인상이 깊은데 최초가 몇 개 있다면 또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이제 저는 담양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전남대 법과대를 졸업했는데 우리 담양공고에서 고시공부 제가 최초로 한 거죠. 최초에서 혼자 합격한 것이죠. 네. 그리고 한 기수에서 검사장이 10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등검사장이 거기서 2명이 배출되죠. 근데 제가 공고 출신으로서는 최초의 고검장이 된 것이고 최초가 많죠. 최초가 많은데 또한 옛날에는 중앙수사부라는 게 있었어요. 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지금 없어졌는데 중앙수사부는 한 기수에서 가장 수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갔습니다. 네. 근데 공고에 지방법대에 나온 사람은 제가 최초의 중앙수사부를 갔죠. 그리고 공고 출신의 최초의 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제가 갔고, 그 옛날에 요즘은 검사들이 유학을 많이 가는데 국비로 간 유학이 공고 출신에서는 제가 최초로 검사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시절 얘기도 조금만 해주세요. 어디로 가셨나요? 제가 유학을 일본으로 갔습니다. 네. 일본 개요대학을 유학을 가서 네. 거기서 제가 일본 개요대학교 대학원에서 네. 비지팅 스칼라로 가서 일본의 대학원생들이 논문 쓰고 그런 것을 제가 코멘트도 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동경지검에서 한 2달 있었는데 뭐 재밌는 시절이 많았죠. 거기서 일본의 많은 검사들과 대화도 나누고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것은 제가 일본 검사하고 신주쿠에 가서 술을 먹게 됐어요. 네. 제가 그 방에 있었어. 그 검사에 한 15년은 검사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술 한잔 먹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서울법대에 나왔지?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되죠? 뭐라고 하셨나요? 그 사람이 네. 전부 유학 온 사람이 서울법대에 나온 출신의 검사가 오니까 당연히 당신도 서울법대에 나오냐고 물어본 겁니다. 제가 서울법대에 나왔다고 해도 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네. 내가 양심이 부끄럽죠. 네. 그럼 서울법대 안 나왔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열등감이지. 쪽팔리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대한민국에 유명한 대학이 2개 있는지 무슨 대학이 아냐고 물어봤어요. 네. 이 사람이 모르죠. 모른다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에 유명한 대학이 2개 있는데 하나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과 대학이 있다. 또 하나는 정신과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과 대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의 대학이 당시만 서울법대다. 정신과 영혼이 사는 사람의 대학이 전남대 법대인데 아냐? 모르죠. 전남대 법대 모르죠. 네. 내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너 5.18 민주항쟁 아니? 안다는 겁니다. 네. 5.18 민주항쟁을 이끈 대학이 전남대 법대다. 나는 그 대학 나왔다. 그 사람 일본만 또 나루호도. 과연 그렇다. 아주 제가 그때 머리가 반짝반짝 했는가 봐요. 네. 그 순간을 제가 그 이야기 했는데 하면서도 학벌에 서열화. 그때 가장 기억났던 겁니다. 그리고 후지산을 제가 정상까지 올라간 거. 후지산은 사진으로는 많이 있잖아요. 제가 걸어서 후지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직접 가보면 어떤가요? 후지산을 제가 2002년 8월 15일부터 후지산은 등정이 통제가 됩니다. 네.
8월 14일 날 제가 후지산 8월 13일 올라와가지고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제일 위에 정상에서 하루 종일 잤어요. 8월 14일인데 완전 한겨울이에요. 그리고 거기 일정한 높이를 오르면은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없습니다. 전부 화산재로 돼 있죠. 그 나선형으로 올라가면서 전부 이런 이 산소통을 다 물고 가야 돼요. 네. 근데 제가 대한민국의 건화로서 네. 이걸 물지 않고 제가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네. 이거 없이도 가능했던 하는 건가요? 사람은 저밖에 없죠. 이것도 일본 사람들 최초네요. 다 이거 물고 갑니다. 네. 제가 깡다구리가 안 물고 왔어요. 네. 이게 딱 이 정상에 올라가니까 이 고산병으로 머리가 뺑 돌아요. 네. 어지럽죠. 어지럽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후지산에 만년설이 때 만년설이 없어요. 가니까 이 둘레에 응달 쪽에 만년 얼음이 있지 만년설은 없더라고요. 네. 제가 일본 검사에 나눴던 대화와 후지산 올라갔을 때 제가 큰 기억이죠. 네, 일본에서 즐거운 경험도 많으셨고 또 네. 도전적인 일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이제 5.18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광주지검장 시절에 아까 말씀하셨던 전두환 전 대통령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셨는데 이때 상황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썼어요. 회고록을 쓰면서 그 내용 중에 문제가 됐던 게 5.18 민주항쟁 기간 동안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 그런데 조비오 신부님이라고 유명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네. 조비오 신부님은 헬기 사격이 있다라고 방송과 5.18 청문회에 와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다. 이 사람은 신부라고도 성직자라고도 할 수 없는 파렴치한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조비오 신부 조카 되신 분이 조영대 신부님인데 네. 이분이 고발을 했습니다. 요 숙부되시죠. 조비오 신부님이 사자 명예를 훼손했다는 걸로 고발했어요. 고발을 해놓은 사건인데 제가 2018년 7월에 광주지검 검사장 부임해서 보니까 검사장이 부임하면 중요한 사건들을 보고를 받게 됐어요. 그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죠. 가서 보니까 몇 개월이 지났는데 고발인 조사만 하고 아무런 수사를 안 해놨어요. 그리고 제 밑에 참모들의 의견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희동서 사니까 서부지검으로 사건을 보냅시다요. 그래서 제가 반대했어요. 그건 사건 처리 못한다. 5.18에 일어난 장소도 여긴데 여기서 증인을 찾아야지 어디를 보낸다냐.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직접 검사인 제가 킷대를 쥐고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달에 기소해야 된다. 이건 5.18 때 기총 사격, 헬기 사격이 있는 게 맞다. 그래서 조비오 신부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는 명예를 훼손했다. 해결을 통해서 조비오 신부를. 그래서 제가 기소 의견을 냈는데 그 당시 대검에서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기소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죄 나오면 내가 책임진다. 이거 기소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그 이듬해 2018년 1월 달에 대검에서 회의가 있어서 네. 제가 총장을 직접 면담을 했어요. 이게 기소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기소하도록 제가 지휘를 해서 그해 5월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어요. 네. 광주로 왔죠. 역사적 의미입니다. 5.18을 했던 전두환 씨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있습니다. 광주 법정에.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항소심이 있기 전에 네. 죽었죠. 그러면서 5.18 때 헬기 사격이 있던 사실이 공식적으로 판결로 인정된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네. 제가 검사하면서 이것을 지휘를 했다는 데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역사책에서 그 내용을 배웠었는데 예. 의원님께서 그 역사의 배경이 됐던 인물이었네요, 거의. 예. 네. 그러면 정치의 길에 들어선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검찰총장 후보도 되어보고 여러 가지 이제 검사로서는 검찰 2인자는 고등검사장까지 했는데 이제 검찰을 떠났어요. 떠나서 서울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우연한 기회에 현재 이재명 이제 전 대표님 후보죠. 네. 그분이 경기도 지사 시절에 제가 만났어요. 경기지사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거의 한 4년 가까이 되네요. 네. 2021년도니까 2021년도 8월에 제가 만났을 겁니다. 만나서 그 당시 이재명 대표님도 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저도 이재명 대표님을 만나서 좋은 감정을 가지면서 네. 아 제가 평생 검사 생활하면서 느꼈던 유리천정.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출신 학교가 별것 없고 출신 배경이 별것 없으면은
헌하는데 한계가 있다. 내가 그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요 벽을 깨는 게 진정한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다 이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재명 지사를 그 당시에 만났을 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걸 확신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분을 법률적으로 도우면서 이제 같이 이 같은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 제가 그해 12월 달에 이재명 대표님의 권유로 대선 후보 법률단장을 간 거죠. 네. 법률단장에 가서 제가 했던 게 제가 법률단장 갔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제가 윤석열 쪽으로 가야지. 같이 이렇게 제가 윤석열하고 같이 근무도 하고 네. 뭐 같이 지내는 사람인데 당연히 검찰 출신이 거기 가야 되는데 반대 진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저 인연을 맺었던 많은 전현직 선배 후배들이 돌아오라 양분아. 네가 왜 거기 갔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노래도 왜 네가 거기 갔어? 나와 빨리 나와. 네. 당장 너 내일 언론에 가서 기자회견해라. 없던 걸 한다라고. 네. 후배들은 형님 그럴 수 있습니까? 형님 그리 가버려. 그 제가 그날 괴로웠죠. 근데 제가 인간적으로는 윤석열을 쪽으로 가야지. 그러나 윤석이 대통령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아요. 이 정도까지 사고 칠 줄을 몰랐는데 분명히 사고를 칠 줄.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가면 나라 망한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보수가 그리는 세상과 내가 그리는 세상. 나와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그리는 세상은 틀리다. 그래서 제가 취소를 하지 않고 당연히 취소할 수 없는 것이고 법률단장이 갔고 그리고 제가 가서 했던 게 윤석열 일가의 비리를 캐는 일이 있어요. 윤석열, 김건희 장모. 66건인가 제가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측과 국힘이 통해서 네. 저를 좋아했겠습니까? 같은 한석단 밥 먹은 놈이 돌아서 뒤통수를 쳐? 그걸 자기를 이렇게 비판하는데 선봉장이 있었다 이거죠. 그거 하고 나는 이재명 대표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방어하는 일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도 고발도 당했죠. 그 대선에 진 거야. 0.73%로. 믿어지지 않는 %로.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뭐 이걸로 끝. 하고 조용히 광주에서 이제 유의자자고 있는데 한번 정치를 한번 같이 하자는 이제 제의를 받고 제가 이제 정치에 뛰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석열 정권으로서 저도 아주 모진 탄압을 받았죠. 모진 탄압을 받아서 이 정권에서 나를 구속시키려고 3번이나 시도를 했고 제도 안 된 것 같고 그때마다 저는 정말 인간의 한계상을 느끼면서 탄압을 받고 어렸을 때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네. 정치 임명한 것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 임명한 거예요. 그런 우연한 계기로 그렇죠. 정말 이런 네. 큰 일들까지 내 운명이 바꿔진 겁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의정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더 나눠볼 텐데요. 검사 출신이라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선택하실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 예상을 깨고 행정안전위를 택하셨는데 네. 그 이유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법제사법위원회는 되게 저 같은 법제인 출신 많이 가는데 이번에 민주당에는 법제인 출신 많이 왔습니다. 네. 많이 와서 저 아니도 할 사람들이 많고 또 저는 법률위원장으로서 법률단장으로서 제가 한 2년 가까이 법률 분야를 했기 때문에 저 아니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가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경찰에게 줬어요. 그러면 경찰은 수사를 잘하냐? 객관적으로? 그거 없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갔으면은 과연 경찰이 수사를 객관적이고 정치적 중립, 독립을 하고 있는지를 누군가가 감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업무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세 번째는 정부가 제1차적으로 존립하는 목적이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 정부는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태원, 오송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좀 지켜보고 싶다. 제 나름대로 원대한 꿈을 가지고 큰 대의 명분을 가지고 행하려고 한 겁니다. 네. 잘할 수 있는 것보다는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것. 그렇죠. 네, 저는 그런 걸 택하신 너무나 거죠.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매일 공부해야죠. 네. 제가 법사위에 왔으면은 국감 할 때도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네. 제가 30년 먹었던 그 직장인데 그 조그만 삼천리죠. 네. 그런데 이건 새로운 분야니까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 공부하고 그렇죠.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네. 네. 항상 흥미를 갖고 시작하신 것들을 잘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네, 음악도 그렇고. 예, 예. 제가 원래 열심히 하는 성격이에요. 네. 오, 네. 네. 열심히 합니다. 네, 그게 제 인생을 여기까지
버텨준 거죠. 네. 1호 법안인 불공정 수사 시스템 개혁안, 이거에 대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세상을 떠들었던 이성균 씨라고 알죠? 네. 연예인. 네. 죽었지 않습니까? 왜 자살했죠? 자기 수사받는 내용에 대해서 수사받는 범죄와도 전혀 관련 없는 시시콜콜한 사생활이 계속 언론에 노출됐지 않습니까? 그래 됨으로써 자살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제2의 이성이 나타나면 안 된다. 이 법의 원래 가칭이 이성균 재발 방지법입니다. 네. 이제 법명으로서 피해사실 공표 금지법인데 우리가 수사를 받게 되면은 피해 사실이 어떤 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를 공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원칙상. 그런데 애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의 알 권리에서 애외적으로 공표가 허용돼. 근데 공표 허용을 어떻게 만드느냐. 법에서는 금지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자기들이 만든 규칙을 가지고 예외 조항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외 조항을 폭넓게 해놨어. 그래서 본말이 전도됐어. 그냥 예외가 원칙이 된 거야. 그래서 이 공표해본 거 일상화 돼버린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막기 위해서 예외 조항을 법으로 승격을 시켜놓은 거지. 네. 그러면서 피해사실 공표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을 법으로 승격시키면서 그 내용을 매우 축소를 시켜놨어요. 네. 그 내용입니다. 지금. 국민의 네.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그 적정한 선에서 해놓은 거죠. 네. 올해 4월 기준으로 대표 발의하시고 또 공동 발의하신 법안이 벌써 100개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네. 이렇게 많은 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이것만큼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몇 개 있을까요? 국회의원을 지냈던 분하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국회의원 의정활동이 가장 보람되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법. 또 모두 다 기억을 못하더라도 의미 있는 법 하나만 만들어라. 네. 4년 동안. 그런데 제가 만들었던 법 중에 여러 법을 만들었는데 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하나 법을 통과시켰어요. 이 법은 무슨 법이냐. 담배에서 내는 세금 있지 않습니까? 네. 담배에서 내는 개별 소비세에 일정한 부분의 금액을 소방안전교부세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돈 중에서 75%는 소방을 쓰고 25%는 안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항이 법의 부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계속 소방관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2년 하고 없어질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소방관들의 꿈이 이 법이 없어지지 않도록 부칙에 넣는 게 아니라 법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원이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부칙에 두는 게 아니라 법으로 승격을 시켜서 다시는 어떻게 2년에 한 번씩 노력할 필요가 없고 없앨 수 없게끔 만들어놨죠. 그래서 제가 소방관들로부터 많은 감사의 편지도 받고 감사패도 받고 그래서 제가 의정 활동에서 가장 이게 보람된 법률이 될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그렇죠. 법안인 것 같아요. 소방에 돈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들어갑니다. 네. 이번에도 산불 나가지고 소방관들이 엄청 고생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국정감사를 처음 하셨는데 너무 잘하셔서 국감 우수활동 평가를 받으셨다고요. 예. 제가 작년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 국정감사를 했는데 저는 국정감사 하기 전에 시당 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거기에 진력을 했어요. 그 국감은 그냥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몇 달씩 준비를 하는데 우리 몰랐어요. 모르고 나서 국감 닥쳐서 했는데 첫째는 우리 보좌진들이 열심히 해줬고 저는 국감 하면서 일상화된 질의는 하지 말자. 그래서 첫째는 국민이 모르는 질의를 하자.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질의를 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 그걸 주로 했고 두 번째 국민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은 알기 쉽게 질의를 해서 이 행정당국의 입장, 앞으로 계획 이걸 밝히도록 하자. 제가 그런 큰 틀에서 접근했던 게 좀 효과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국민의 시각에서 항상 그렇죠. 질문과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편이시군요. 그래서 네. 새로운 사실로서는 용산이 개입됐다는 국제 마약 밀수 사건 네. 세상을 떠들게 했을 겁니다. 용산 말레이시아에 조직을 둔 마약 밀수입 조직을 잡았는데 끝까지 수사하려고 했더니 용산이 관련돼서 못했다는 것을 제가 그것을 찾아내서 이거 세상에 알리고 또 하나는 경찰 내에 뭔가 특정 종교와 결합된
경찰관이 있다는 것, 그걸 제가 세상에 알렸던 거죠. 네. 최근 광주 국회의원 8명이 모여서 광주 군공항 이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광주 군공항 이전에서 법은 이번에 법이 3번째 법입니다. 네. 이번에 법이 3번째 법인데 이번에 법은 요지는 군공항을 이전할 때 종전 부지라고 합니다. 군공항에 있어서 땅값이 있을 것이고 새로 이전해서 이전 지역에 땅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땅값이 새로 이전할 때 이전 지역 땅값이 종전 부지도 땅값보다 떨어진다. 그러면 공사비가 부족하겠죠. 이 손해는 차액을 기존의 법은 국가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로 발의한 법은 예산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국가가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고 바꿔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전 부지를 뭔가 개발해야 되고 새로운 공항을 이전 부지에 개발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행정적 편의를 주자. 예비 타당성이라든지 인허가에 있어서 특별한 혜택을 주자. 이 두 개가 골자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의원님의 지역구 현안에 대한 이야기로 네. 넘어가 볼 텐데요. 의원님의 지역구가 광주 서구 을이잖아요. 네. 네. 지역구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뭐가 있을까요? 광주의 서구의 가장 큰 현안은 교통체증입니다. 그게 가장 심한 게 풍암 입구 사거리가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데요. 그냥 주차장이에요. 출퇴근 시간이 되면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신호등이 네. 일정한 주기에 의해서 주기가 되면은 파란불이 빨간불이 바뀝니다. 네. 교통량을 전혀 이제 현상적인 교통량이 반영하지 않죠. 근데 제가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런 교통량의 흐름, 사람의 흐름을 봐서 그때 상황에 가장 정합한 교통신호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교부금을 한 36억 저 굉장히 많은 교부금을 가져다가 좀 서구에다 돈을 준 상태입니다. 지금. 네. 조만간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광주 중앙공원이 국내 최초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원래 300만 제곱미터가 되어지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것을 100만 제곱미터만 돼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을 개정을 해놓은 상태고 이걸 힘을 합쳐서 하자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이제 4군데 의원들이 국회에서 이런 포럼을 갖췄습니다. 네. 광주는 279만 제곱미터입니다. 광주 중앙공원이 가장 근접해 있죠. 네. 그리고 이걸 하려면은 공원 부지가 지자체 소유가 돼요. 근데 광주는 전부 다 지자체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좀만 힘을 쓰면 될 수 있는 문제에서 이걸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광주의 중앙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다면은 도시관리청이 생깁니다. 도시관리청이 생기고 공원 관리에 필요한 모든 예산과 인력을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주민의 삶이 엄청나게 레벨업이 되겠죠. 네. 위원장 당선 소감으로 당원 소식지를 제작하겠다. 그리고 배지도 제작할 네. 예정이다라고 밝히셨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광주시당 위원장이 선거에 나오면서 여러 공약을 했어요. 네. 근데 첫째, 당원이 주인 당원 주권 시대에 열겠다. 지금까지 당에서는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아서 당이 운영되지만은 당원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선거철만 되면 표 찍어라. 이게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당원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첫째, 당비를 20년 이상 낸 당원에 대해서는 명예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원 배지를 제작하겠다 해서 제가 당원 배지를 제작해서 다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네. 우리 광주 당원이 한 10만 가까이 되는데 20년 이상 당원이 한 2, 3천 명 됩니다. 그리고 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당원들이 전혀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당원 소식지를 제가 만들겠다. 그래서 당원들 소식도 담아서 소식지를 내겠다 해서 당원 소식지를 전자책으로 해서 2번 저희들이 발간했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심장지, 태생지가 광주지만은 현실이 과연 광주가 민주당의 심장 역할을 하냐. 현실은 우리는 변방으로 밀린 거 아니냐. 그 가장 큰 원인이 우리 인재가 부족하다. 인재를 양성하자. 그래서 우리 때는 우리가 중심이 못 됐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라도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민주당의 중심이 되도록 네. DJ 같은 걸쭉한 인물이 나오도록 만들자. 제가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학교를 제가 개설했습니다. 그 정치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당사를 옮기자.
현재 있는 당사가 접근성이 용이해져서 비밀번호 누르고 타야 되고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5월 초에 이사를 갑니다. 새로운 당사를 마련해서. 그리고 당원이라는 게, 민주당이라는 게 과연 광주시를 위해서 뭘 해줬는가, 민주당은. 당사라는 게 민주시당이라는 게 당원들만의 이기적이 되면 안 된다. 광주 시민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시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정책연구를 만들었어요. 시당 사내에. 그래서 시당에서 광주시의 큰 문제를 저희도 같이 고민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저희들이 함께 핸들링을 하고 있고, 광주의 큰 문제가 대형 복합 쇼핑몰이 3개가 들어옵니다.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소상공인과 어떤 전통 상인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도 같이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월 3일 대선이 곧 다가오잖아요. 예. 새 대통령이 되실 분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첫째는 지금 우리는 진보와 보수가 계엄 사태에서 나눠지면서 심리적 내전 상태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은 첫째, 이러한 내전 상태를 해소해야 되겠죠. 통합, 갈등을 치유해야 되겠죠. 그 다음 단계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뭐가 새로운 대한민국인가? 많은 사람들이 123일 동안 아스팔트에서 추위에 떨면서 외쳤습니다. 그 많은 시민들의 외침을 담아내는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약자, 소수자, 장애인이 보호받는 사회, 청년의 미래가 있는 사회, 헌정 질서가 다시는 유린되지 않는 사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 이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올해 목표와 계획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올해 목표와 계획은 압도적 대권, 네. 대선의 압도적 정권 교체. 네. 이거 제 목표고,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다면은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좀 챙겨보고, 특히 우리 서구에서는 마력동이라는 탄약고가 있습니다. 네. 수십 년간 탄약고가 있으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엄청난 불편을 갖고 살고 있는데, 요거 탄약고를 이전하려고 제가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예산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40억. 근데 이게 예산이 난리가 나가지고 반영이 안 됐어요. 추경도 이번에 12억 되면서 이 지역 공약상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다시 추경을 하게 되면은 그 예산을 반영해서 제 지역에 있는 마력동 탄약고를 다른 데 이전해서 그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 지역을 지역 발전의 허브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 예,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구 을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뽑아주신 국회의원 양부남입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윤석열 내란 속에 쫓아내는데 서울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지역을 찾는 기회가 좀 적었습니다. 이제 대선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는 지역에서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뵙고 지역 공약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 속에서 정책의 방향을 찾는 양부남 의원님의 진심이 전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의원님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시대 진정한 리더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더 인터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